늑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늘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도, 아직 오지 않은 전쟁도 먼저 물결 끝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선 선조 초년 전라도 끝자락 작은 포구 서름포. 겉으로는 평화로운 어촌이었으나 바다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파도는 평소보다 더 낮게 울었고 갈매기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육지로 몰려들었습니다. 포구의 사내들은 그저 장마가 이르다며 웃어넘겼지만 한 여인만은 바람의 결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설이었습니다. 서름포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 집안에 잘못 들어온 팔자라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혼이 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바다로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고 은설은 시댁에 남아 늙은 시아버지와 병약한 시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며느리, 자식 없는 아내, 친정도 기댈 곳 없는 여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은설은 그저 사라진 사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닷바람의 냄새를 맡아 날씨를 맞히는 재주가 있었고 조수의 흐름만 보아도 어느 시각에 갯벌이 드러날지 어느 항로가 위험한지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 재주를 대단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영특함보다 여인의 침묵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은설의 시아버지 최노인만은 달랐습니다. 한때 서름포 인근 봉수대의 길안내를 맡던 인물이었던 그는 며느리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설아. 예, 아버님. 오늘 바람이 어떠냐? 은설은 마당 끝에 걸린 젖은 그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동풍입니다. 그런데 매캐한 냄새가 섞였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을 쓴 배들이 움직인 듯합니다. 최노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무장한 배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름포는 작은 포구였으나 근처 염전과 곡창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이곳을 치면 소금과 곡식이 한꺼번에 털리고 인근 고을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서름포에는 이미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구의 창고와 배삭을 사실상 장악한 거상 구봉찬 때문이었습니다. 구봉찬은 본래 떠돌이 장사꾼이었으나 몇 해 사이 큰 돈을 벌어 포구의 창고 셋, 소금배 둘, 사람들 빈문서 수십 장을 손에 넣은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포구를 살리는 큰손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어민들의 그물과 배를 헐값에 빼앗는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최노인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의 집 뒤편 언덕에 오래된 봉수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끊긴 길이지만 그 언덕은 포구와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구봉찬은 그 자리에 새 창고를 짓고 새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최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어른, 아직도 그 낡은 집을 고집하시오? 최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엔 안 판다. 구봉찬은 웃으며 은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님이 더 현실을 잘 아실 텐데. 남편도 없는 집안에 언덕 지켜 뭐하오? 빚도 갚고 시누이 약값도 마련하고 새로 포구 선창 근처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리다. 은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언덕은 땅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 불이 오르던 길이지요. 길을 막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구봉찬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요즘 봉수 따위를 씁니까? 나라가 알아서 지키겠지. 여자 하나 걱정한다고 바다가 막히나? 그 말에 은설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늦을 때 먼저 움직이는 건 늘 백성입니다. 순간 마당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봉찬은 잠시 웃음을 거두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이 제법 매섭구려. 하지만 이 포구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는 발길을 돌렸고 은설의 시누이 연지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최노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날 밤 은설은 뒤뜰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손대지 않던 오래된 봉수 나침판과 빛바랜에도 한 장이 상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해도에는 서름포 앞바다 갯물길이 붉은 먹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은 길을 숨기나 달은 끝내 드러낸다. 은설은 해도를 들고 최 노인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시어머니가 숨겨둔 것이다. 어머니께서요? 내 시어머니는 봉수군 집안 딸이었다. 평생 말을 아꼈지만 바닷길을 읽는 눈이 뛰어났지. 왜구가 들끓던 시절 적선을 갯벌에 묶어두는 물길을 찾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은설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기억조차 희미했으나 시어머니마저 그런 재주를 지녔다니. 최 노인은 은설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닮았다. 저를요? 넌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돌아온 것 같았다. 처음 네가 바닷물을 손끝으로 만지고 조류를 읽는 걸 보고 알았다.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바다 쪽에서 낮고 둔탁한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해도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먼 바다에 까만 점 셋이 떠 있었습니다. 돛은 내렸고 불빛도 없었지만 은설은 그것이 빈 배가 아니라 누군가 숨죽여 접근하는 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름포엔 관가에서 내려온 장교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근 수영에서 파견된 군관 남시연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말수가 적었으며 사람을 볼 때 먼저 발걸음부터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단지 세곡 호송을 점검하러 왔다고 들었지만 은설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목적을 읽었습니다. 남시연은 최 노인의 집을 찾아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예전 봉수기를 아는 분이 여기 계시다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는 건 옛날 일이요. 옛날 일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은설은 물을 내우며 물었습니다.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남시연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곡선이 두 척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는데도 바닷길을 아는 자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안에서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은설의 머릿속엔 곧바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봉찬. 서름포의 창고, 뱃사공, 빈문서, 선창에 출입을 쥔 자. 바다를 모르는 외적보다 더 위험한 건 바다를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건어물과 소금을 팔러 다니며 사람들의 말을 주워 담았고 밤이면 해도를 펼쳐 달에 차고 기우는 때에 따라 드러나는 물길을 살폈습니다. 연지는 언니 같은 새언니를 도우며 포구 아이들에게서 떠도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은 끊어진 봉수기를 몰래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름포에 큰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관가에서 새로 만든 군선 3척을 포구에 대라는 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방비 강화를 위한 조치였으나 그 실상은 포구 사람들에게 목재값과 수리비를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민들은 군선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구봉차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빌려주겠다며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살리려면 내 돈을 써야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용 문서를 찍었습니다. 최 노인 집에도 차용을 권하는 말이 들어왔지만 은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린 빚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군선 수리값은 어찌 감당하려고? 군선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은설이 고쳐보겠다 한 것은 다름 아닌 집 뒤편에 뒤집혀 있던 오래된 연막선 한 척이었습니다. 본래 봉수와 연락을 위해 얕은 물길을 빠르게 다니던 작은 배였는데 사람들은 그저 나무 썩은 폐선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구봉차는 그 소식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군선이 필요할 때 장작배를 고친다고?
최노인네 며느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포구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바다도 여자가 지키나. 남편 기다리다 정신이 상한 게지. 그러나 은설은 묵묵히 나무를 갈고 줄을 죄었습니다. 배 밑바닥을 닦던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판자 사이에 보통 배에 넘는 좁은 홈들이 촘촘히 나 있었고 선수 아래에는 동그랗게 막힌 구멍 셋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노인이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연막선이 아니라 물순배다. 물순배요? 밀물이 들 때 바닷물을 끌어안고 썰물엔 한꺼번에 뿜어내어 얕은 물길에서 방향을 급히 틀 수 있는 배다. 예전 봉수군과 수군 연락선으로만 쓰이던 특별한 구조지. 은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해도와 나침판을 숨겼는지, 왜 이 배를 버리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혼자 배 안에 앉아 나침판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낮은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불은 하늘에, 길은 물 아래. 은설은 몸을 떨었습니다. 환청이라 여기려 했으나 손에 쥔 나침판 바늘이 갑자기 언덕 쪽 봉수대 방향으로 정확히 멈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시연이 극비리에 은설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구봉찬의 창고에서 쌀섬 2개가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쌀자루 속에서 화약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외적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겁니까? 아마도. 그런데 놈들은 바닷길을 너무 잘 압니다. 누군가 달이 가장 어두운 밤 드러나는 갯물길을 알려준 듯합니다. 은설은 해도를 펼쳤습니다. 이 길입니다. 남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달 셋째 금음, 북쪽 조류가 잠깐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물길로 들어오면 큰 배도 멀리서 보이지 않은 채 안쪽만으로 숨어들 수 있습니다. 남시연은 해도를 바라보다 은설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놀라움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이 일은 목숨이 걸립니다. 은설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미 우리 집 목숨도, 포구 사람들 목숨도 걸린 일입니다. 드디어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엔 별조차 흐렸고 바다는 숨을 참고 있는 짐승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설은 최노인과 연지, 남시연에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첫째, 끊어진 봉수기를 살려 언덕 위에 불을 올릴 것. 둘째, 물순배를 타고 적선이 들어올 갯물길 앞에서 연막을 터뜨릴 것. 셋째, 적이 길을 잃고 멈추는 순간 썰물이 시작되면 그 무거운 배들은 갯벌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각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치만 어긋나도 물순배가 먼저 갯벌에 갇혀버립니다. 최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은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늘 이 집에 빚진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갚아보려 합니다. 연지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가지 마세요. 울지 마라. 불은 네가 지켜야 한다. 오늘 밤 언덕에 불이 꺼지면 서름포도 끝이다. 마침내 밤이 깊어졌습니다. 멀리 바다 위 불빛 없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선 4척. 그들은 파도보다 낮게, 바람보다 조용히 서름포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엔 작은 안내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남시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건 분명 안에서 붙은 배다. 잠시 뒤 언덕 아래 창고 쪽에서 희미한 등불 3번이 흔들렸습니다. 구봉찬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다. 은설은 물순배에 올랐습니다. 남시연이 함께 타려 하자 그녀가 막아섰습니다. 군관 나리께선 뒤를 막으세요. 저 배는 얕은 길을 제가 더 잘 압니다.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은설은 나침판을 가슴에 넣고 노를 잡았습니다. 바다가 같이 갑니다. 작은 배는 검은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졌습니다. 은설은 바람의 방향과 파도 높이를 읽어가며 사람 눈으론 보이지 않는 물길을 따라 적선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뱀이 숨은 구멍을 열고 연막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퍽.
순간 짙은 흰 연기가 바다 위를 덮었습니다. 적선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덕 위 봉수대에서 연지가 올린 불기둥이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끊겼던 길 위에 다시 불이 살아난 것입니다. 적선 선두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은설은 배를 크게 틀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돌아라.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바닷물이 뒤집히듯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름포 갯벌의 무서움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겉으론 넓고 잔잔하지만 한번 썰물이 시작되면 무거운 배일수록 순식간에 바닥에 발이 묶이고 맙니다. 쿵! 쿠두득! 첫 번째 적선의 바닥이 갯벌에 박혔습니다. 뒤따르던 배둘도 연달아 기울었습니다.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장대를 내밀었으나 진흙은 오히려 배를 더 깊게 삼켰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배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구봉찬의 안내선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은설을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내년이 일을 망쳤구나.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점잖은 상인 흉내가 없었습니다. 짐승 같은 탐욕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이 포구를 팔아넘겼구나. 은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닥쳐. 가난한 것들이 뭘 안다고. 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큰 힘에 붙어야 해. 나는 미리 길을 찾았을 뿐이다.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팔아넘긴 거다. 구봉찬은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고 남시연이 뒤편 배에서 먼저 그의 팔을 맞췄습니다. 횃불이 물에 떨어지며 꺼졌고 구봉찬의 배는 방향을 잃어 회전하다 적선 옆 갯벌에 처박혔습니다. 언덕 위 봉수부를 본 인근 수군이 마침내 출동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화살비가 쏟아지자 적선에 남아있던 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갯벌에 박힌 배는 움직일 수 없었고 바다는 결국 서름포 사람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포구에는 새벽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바다 위엔 뒤집힌 조각배와 끊어진 밧줄, 그리고 썰물에 드러난 더러운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구봉찬은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창고에선 화약, 외적과 주고받은 표식, 사람들의 빈문서를 빌미로 항로를 캐낸 기록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더 놀란 것은 최노인이었습니다. 구봉찬의 장부 속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은설의 남편, 최도겸. 은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름이 왜? 남시연이 장부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예. 최도겸은 관가의 밀명을 받고 포구 안밀통자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움직이다 소식이 끊겼지요. 우린 죽은 줄 알았지만 이 기록으로 보아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봉찬이 그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설은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오늘 그 사람이 지키려던 길은 지켜졌습니다. 며칠 뒤 서름포엔 조정의 감사와 수군 지휘관이 내려왔습니다. 끊긴 봉수기를 되살리고 오래된 물순배와 해도를 이용해 포구를 구한 공이 모두 은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천덕꾸러기 며느리라 수군거리던 이들이 오늘은 포구를 살린 여인이라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달라진 것이 없는 얼굴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칭찬도 뒤늦은 존경도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서름포가 스스로 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은설은 언덕 위 봉수기를 완전히 복구할 것을 청했고 연지와 마을 아이들, 젊은 뱃사공들을 불러 달과 조수, 바람과 갯벌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하게만 보았지만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배보다 더 무서운 건 길을 아는 사람이고 높은 성벽보다 더 든든한 건 서로를 지키려는 눈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을 무렵 남시연이 은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은설은 바다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였다면 못했을 겁니다. 불을 지킨 연지와 길을 기억한 아버님과 늦지 않게 움직인 나리덕이 컸습니다. 남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도겸의 행방도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 말에 은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기다리기만 하진 않겠습니다. 찾아야 할 길이라면 저도 함께 찾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엔 두렵기만 하던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앗아가고 집안을 흔들고 포구를 위협하던 바람. 그러나 이제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재앙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이에게는 먼저 길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른포 사람들은 언덕 위에 다시 오른 봉수불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불은 나라의 불이 아니다. 사람의 양심이 다시 붙은 불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른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 없는 불쌍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오래된 해도 한 장과 썩어가던 작은 배 하나로 포구를 팔아먹은 탐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잊고 있던 길을 되살렸다고. 겉으론 가장 약해 보였으나 실은 누구보다 바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던 여인. 천덕꾸러기라 불렸으나 끝내 모두의 목숨줄이 된 여인. 바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른포를 구할 사람이 칼 든 장수가 아니라 파도의 숨을 읽는 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하찮게 보는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낡은 길이라 비웃지 마십시오. 오래된 지혜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위기의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번쩍이는 새 힘이 아니라 끝내 본질을 잊지 않은 오래된 눈일지도 모르니까요. 서른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설의 이야기도 그 바다 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늑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데 손을 펴는 일, 함께 있고 싶은데 등을 떠미는 일.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혼례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신부는 그 자리에서 내쫓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신부는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혼례복 차림으로 빈손으로. 그러나 신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대를 살리기 위해 내쫓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왜 신부를 내쫓았는지, 그리고 신부가 그 편지를 읽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끊어진 것 같은 인연이 더 깊게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임금 무렵 한양 남쪽 어느 고을. 그 고을에 선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름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조부 때만 해도 고을에서 아는 양반가였고 논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 진사가 병에 걸리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이 나갔습니다. 논이 팔렸습니다. 하인이 떠났습니다. 그 집안의 장녀가 소월이었습니다. 22이었습니다. 글을 읽었고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책을 읽어주고 글씨를 써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월의 손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12살, 10살짜리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월 혼자 집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월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 임대감 댁의 장남 임준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굶지는 않겠지. 그러나 저 임대감 댁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소월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임대감 댁이 어떤 집안인지 소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권세가 세고 좋은 말을 듣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눈앞에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혼담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날 밤, 소월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올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소월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혼례날 아침 붉은 혼례복을 입으면서 소월은 작은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동생이 소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가야 해요? 소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밥은 굶지 않아도 된다. 동생이 울었습니다. 소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혼례가 끝나면 동생들은 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혼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이 촛불에 빛났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소월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소월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감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월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소월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파혼이다. 당장 나가라. 소월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혁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소월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손이 닿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를 든 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대감 일가를 체포하라. 관군의 소리였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군이 임대감 댁 대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소월은 손에 쥔 보따리를 봤습니다.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로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은전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동생들 몇 해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촛불도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첫 줄부터 소월의 숨이 멎었습니다. 8년 전 겨울 고갯길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을 기억하십니까? 소월은 손이 굳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8년 전, 소월이 14살이었습니다. 겨울 고갯길에서 쓰러진 사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속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막까지 업고 갔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준혁이었습니다.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이 혼례를 서두른 것은 당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발각될 것을 알았습니다. 혼례를 통해 당신 가족이 우리 집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소월은 파혼장을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혼례 전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증인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신방에서 상을 발로 찬 것, 차가운 목소리로 나가라 한 것,
그것이 전부 연기였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소월을 쫓아내는 장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례날 밤 파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살아주십시오. 소월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살아달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건 단순히 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두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소월의 시선이 다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내쫓던 그 문 안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사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된 사람.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살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소월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먼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주십시오. 그 말이 그 뜻이었습니다. 소월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임대감 댁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 고갯길이 떠올랐습니다. 시퍼렇게 얼어있던 아이의 손. 소월이 속옷을 벗어 덮어줬을 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소월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소월은 그때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억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을 가르며 바람을 뚫으며 마치 스스로에게서 도망치듯, 아니,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그날 밤 소월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임대감 댁 쪽이 아니었습니다. 도성 방향이었습니다. 소월은 걸었습니다. 혼례복 차림이었습니다. 발에는 혼례용 신발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걷기에 적합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례복 자락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 쓰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8년 전 고갯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소월도 추웠습니다. 속옷을 벗고 아이에게 덮어준 뒤 주막까지 업고 가는 동안 소월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안에 또 하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임대감이 관련된 것처럼 알려진 이 사건이 실은 다른 사람들이 임대감을 이용해 꾸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영모를 꾀한 사람들의 이름과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청에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준혁이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 소월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가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대감 집안 사람이 들고 간 문서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 문서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달랐습니다. 파혼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임대감 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오는 문서는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알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었습니다. 도성까지는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소월은 여러 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도 있었습니다. 발이 빠지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성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포도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소월을 봤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월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포도대장께 전해주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내미는 팔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소월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월은 포도대장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셔야 합니다. 임대감 댁은 이용당한 것입니다. 진짜 영모를 꾀한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대장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월이 쓰러진 그 밤, 포도청이 움직였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들. 포도대장은 그 이름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임대감 댁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모를 숨겼다는 것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물건의 이동, 거래 기록. 단순히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이 명을 내렸습니다. 문서에 적힌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그리고 임대감 댁 일가는 일단 처형을 멈추라고. 날이 밝기 전에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전 진짜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하나씩 잡혔습니다. 한낮이 됐을 때 임대감 일가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문서가 낭독됐습니다. 임대감 일가는 이 영모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사약이 내려지려는 순간 명이 내려졌습니다. 중지하라고. 그러나 잡히지 않은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다가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직 포도청 안에 있다는 것을. 그자가 포도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월이 쓰러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소월이 눈을 떴습니다. 칼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던졌습니다. 칼이 그 사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그 사람은 소월을 감쌌습니다. 소월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준혁이었습니다. 재심이 열린 사이 관군의 눈을 피해 포도청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준혁을 안았습니다. 왜 여기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청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칼을 든 자가 제압됐습니다. 소월은 준혁의 어깨에서 피가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서방님, 피가...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봤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소월이 말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어깨 상처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열이 났습니다. 눈 속을 달려온 것과 상처가 겹쳐서였습니다. 소월이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사흘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대감 일가에 대한 판결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영모는 다른 자들의 일이었고 임대감 댁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제대로 떴습니다. 소월이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사흘입니다. 자지 않았습니까? 조금 잤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봤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소월이 말했습니다. 간호를 해야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소월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간호를 해야 하니까요. 준혁이 말없이 소월을 봤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신방에서 왜 떨었습니까?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준혁이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요? 당신이 다칠까봐. 소월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8년 전에 고갯길에서 업고 갔을 때 그 아이가 당신인 줄 알았더라면. 준혁이 소월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월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똑같이 했겠습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겠습니다. 혼례 날 밤에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봤습니다. 뭐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준혁이 오래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소월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소월은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잘렸던 옷고름을 다시 꿰매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조금 나아져서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십니까?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옷고름을 달고 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서 소월 옆에 앉았습니다. 소월의 손에 들린 혼례복을 봤습니다. 그날 밤 것입니까? 네.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그렇게 내쫓아서. 소월이 옷고름을 매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그날 밤 도망 안 가서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소월이 꿰맨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이번 혼례는 어떻게 치를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작게요. 동생들이랑 아버지랑. 그걸로 됩니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살아남기 위한 혼례가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혁이 잠시 소월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소월이 웃었습니다. 놓으시면 다시 잡으러 옵니다. 눈보라 속이라도. 봄볕이 마당에 내렸습니다. 동생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혁이 신방에서 한 것은 차가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발로 찼습니다. 파혼장을 던졌습니다. 나가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소월을 살리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참아낸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내쫓지 않으면 소월도 임대감 일가와 함께 엮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읽고도,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동생들을 데리고 멀리 갈 수 있었는데도 소월은 발길을 도성으로 돌렸습니다. 8년 전에도 그냥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준혁은 8년 전 소월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월은 혼례 날 밤 준혁에게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에서 준혁은 소월을 감쌌습니다. 주고받은 것들이 비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봄날의 혼례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펴는 것이 더 깊은 마음입니다. 혼례 날 밤 떨리는 손으로 파혼장을 던진 준혁처럼, 그리고 그 손이 펴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것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봄날처럼.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늑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멈춰. 다 망치고 있잖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저 노을처럼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굶주림도, 헐벗음도, 비바람 새는 지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앉는 순간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도 서로를 남처럼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의심이
어떻게 한 집안을 무너뜨릴 뻔했고 또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늑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청암골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높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봄이 와도 햇살이 늦게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 끝자락 돌담이 반쯤 무너지고 처마 끝이 삭아내린 초가 한 채에 65의 노인 정문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문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해 연달아 긴 장마가 들었고 이어 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었다 얼어 죽고 벌통이 습기를 먹어 썩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노인의 외아들 정태건마저 겨울 산길에서 낭떠러지에 굴러 크게 다쳤고 올해 알타가 29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이 죽자 집안은 순식간에 기둥을 잃은 것처럼 기울었습니다. 문노인은 그 뒤로 등이 눈에 띄게 굽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오래된 벌통 2개, 금이 간 꿀독 하나, 그리고 봄마다 간신히 숨을 붙이는 토종벌 한 무리뿐이었습니다. 태건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윤아였습니다. 24,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많은 계절이 지나간 것 같은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친정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왜 그 집에 남아 썩으려 하느냐? 시댁에 남아봐야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없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고는 못 갑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말을 다 들으면서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산비탈에 핀 야생화를 살피고 저녁이면 문노인의 삭은 이불을 햇볕에 널어 말렸습니다. 문노인이 기침을 하면 무즙을 내어 올렸고 발이 저리다고 하면 뜨거운 돌을 수건에 싸서 무릎에 대어드렸습니다. 겨울밤에 바람이 세게 불면 벌통 곁에 집단을 둘러 찬바람을 막았고 봄이 오면 개울가에 버드나무 꽃 피는 시기를 매일 살폈습니다. 문노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난 뒤부터 그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웃으면 속셈이 있을 것 같았고 누가 친절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다녀온 나무꾼 하나가 청암골 느티나무 아래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랫골 봄꿀값이 하늘로 뛰었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왜? 꽃샘 추위가 너무 심해서 벌이 많이 죽었대. 벌이 없으니 꽃은 피어도 열매를 못 맺고 꿀도 귀해졌지. 잘 숙성된 산꿀 한 독이면 예년에 서너 배는 받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문노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집에 남은 꿀독 하나를 팔면 밀린 쌀값을 갚고 여름을 날 보리도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종벌 한 무리만 잘 살리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터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봄꿀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은 평창 너머 두물장이라는 큰 장이었는데 꼬박 사흘은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문노인의 다리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밥상 앞에서 몇 번이나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유나는 묵은 된장에 냉이를 풀어 얇은 국을 끓여 올렸습니다. 문노인은 국을 한술 뜨고는 불쑥 말했습니다. 내일 두물장에 다녀오너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노인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뒤란 돌축대 밑 항아리에 꿀독 하나 묻어두었다. 그거 가지고 가서 팔아라. 그리고 벌통도 하나 가져가거라.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꿀독만이 아니라 벌통까지 내놓겠다는 건 사실상 이 집의 마지막 숨통을 맡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벌통까지요? 요즘은 살아있는 벌집도 귀하다고 들었다. 문노인은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탁이면서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이 집 사람이라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제사를 함께 지낸 며느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오래된 상처처럼 마음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왕복하면 엿새, 넉넉히 잡아도 여드레겠지.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름쯤 걸릴 것 같습니다. 문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름? 예, 그냥 팔고 오는 길이 아니라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유나는 끝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문노인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보름.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은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보름이나 걸린다는 것일까? 정말 팔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아예 날짜를 두고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기만 한가. 돌아올 생각이 있다가도 돈을 손에 쥐면 바뀔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 갈수록 비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헌 배적삼 위에 두툼한 저고리를 걸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등짐에는 꼴독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손에는 벌통을 담은 가벼운 나무틀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노인은 방 안에 있는 척하다가 대문이 삐걱 닫히는 소리가 나자 몰래 뒤따라 나와 돌담 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에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벌통 안에 벌들이 낮고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노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까운 것은 꼴독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유나가 떠난 뒤 집은 전보다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노인은 밥을 해먹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쌀을 씻다 절반을 흘리고 장작불을 피우다 연기만 잔뜩 냈습니다. 무엇보다 벌통 곁을 지날 때마다 남겨진 한 통의 벌들이 불안한 듯 이리저리 맴도는 모습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놀렸습니다. 문노인, 결국 며느리한테 마지막 살림 다 맡겼다며? 젊은 사람 마음을 뭘 믿어? 그 돈이면 다른 고을 가서 새 삶 살지. 보름이라 했다고? 그건 안 돌아오겠다는 말이지. 문노인은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하나하나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나는 산길을 부지런히 걸어 두물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꿀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과일 장수는 배꽃이 피었는데 벌이 없어 열매가 달리질 않는다고 탄식했고 약재상은 밀랍이 없어서 환약을 빚지 못한다고 푸념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꿀을 사려는 게 아니라 벌을 빌리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매월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염병으로 잃은 뒤 산과 들을 떠돌며 벌을 다루고 약초를 캐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유나가 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매월할매는 유나에게 장터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심해 벌이 많이 죽었고 그 바람에 장터에서 꿀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농사까지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꿀을 한번 팔아 은전 몇 입 쥐는 건 쉬워. 하지만 살아있는 벌을 살려내고 꽃을 열매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귀하다. 할매는 그렇게 말하며 유나를 다음 날 서쪽 과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배나무와 살구나무가 넓게 펼쳐진 과수원이었는데 꽃은 흰눈처럼 피어 있었지만 벌이 드물어 나뭇가지마다 허전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근심으로 얼굴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벌통을 과수원 가장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두고 꿀 한 숟갈을 물에 풀어 벌통 입구에 살짝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피어난 민들레와 냉이꽃, 살구꽃이 섞인 가지를 벌통 가까이에 세웠습니다. 매월 할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이 길을 잃게 하는구나. 하루가 지나자 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과수원 안쪽까지 드나들며 꽃가루를 실어 날랐습니다. 주인은 크게 놀라 유나에게 은전뿐 아니라 빈 벌통들과 밀랍덩이까지 내주었습니다. 이건 값이 아니라 고마움이요. 올해 내 과수원이 살면 당신 덕이요. 유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병들어 약해진 벌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은 벌이 죽어간다며 헐값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꿀을 조금 덜어 물에 타먹이고 곰팡이 핀판을 갈아내고 매월 할매에게 배운 대로 쑥 연기를 약하게 피워 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젊은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며 비웃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 죽어가던 벌들이 다시 통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값을 깎아주었고 아예 꿀 대신 빈 벌통이나 들통, 밀랍, 꽃씨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나가 한 거래는 단순한 사고파는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앞으로 더 큰 값을 만들지 보는 거래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두물장 아전 하나가 유나를 찾았습니다. 현감의 배나무 밭이 큰 걱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배가 흉년이 들면 세금도 줄고 백성들 살림도 어려워집니다. 현감은 벌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매월 할매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겁내지 마라. 사람 위에 서는 자도 꽃은 대신 피워줄 수 없다. 결국 자연 앞에서는 누구나 배우는 쪽이니. 현감의 과원은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꽃은 많아도 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과원 가장자리에 피운 진한 연기와 강한 향의 잡초 더미 때문에 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연기를 거두게 하고 물에 젖은 짚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꿀을 아주 조금 풀어 희석한 물을 얕은 그릇마다 놓아 벌들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모아온 약한 벌집들을 나무 사이사이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과원 전체에 벌소리가 퍼졌습니다. 꽃잎 사이로 벌들이 분주히 오가자 현감조차 놀라 말을 잊었습니다. 그 공으로 유나는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전을 많이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벌집을 살릴 빈통과 이동할 수 있는 나무틀과 꽃피는 나무 묘목 몇 그루를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과부 셋에게 이 일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현감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처지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청을 하는 일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현감은 결국 그녀가 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주었습니다. 빈 벌통 넷, 묘목 여러 그루, 그리고 봄이 지나면 과원에 와 일을 가르칠 수 있는 허가문까지 써주었습니다. 유나는 보름 동안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벌을 살피고 낮에는 거래를 하고 저녁에는 매월 할매에게서 벌이 새 여왕을 세우는 때와 군분봉, 그러니까 벌무리가 새 털을 찾아 나뉘는 때를 배웠습니다. 할매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벌은 욕심내는 사람 손에서 망한다. 꿀을 너무 급히 빼앗으면 집을 버리고 떠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유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기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이 어째서 자신을 쉽게 믿지 못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을까봐 먼저 의심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보름째 되기 하루 전 유나는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처음 들고 왔던 벌통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거기에 되살린 벌통 6, 거래로 받은 빈통에 새 무리를 붙인 것이 5, 모두 12개의 벌통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밀랍, 꽃씨, 과원 허가문, 그리고
은전 몇 잎이 더해졌습니다. 매월 할매는 함께 청암골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떠돌이 생활이 길었다. 마지막으로 벌냄새 나는 집에서 늙어보고 싶구나. 유나는 두 손 모아 인사했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지만 꽃피는 언덕은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짐술에 하나의 벌통을 나누어 싣고 남은 것들은 메고 들고 청암골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암골의 문누이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까지도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대문 밖을 서성였고 산길만 바라보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해가 기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만 포기하시오. 젊은 사람이 그 돈 들고 떠났으면 잡을 수도 없어. 애초에 너무 큰 시험을 한 거요. 그 말을 들은 문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 자신의 가슴을 가장 세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너무 큰 시험. 맞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시험해서는 안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집안은 이미 무너진 집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제야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골짜기 입구를 붉게 물들이고 산그늘이 마을을 덮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웅하고 길게 낮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뭐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물소리인가?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건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날개가 한꺼번에 떨리는 소리, 벌들의 깊고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유나가 아니라 벌통들이었습니다. 지프로 덮은 수레 위에 줄지어 놓인 통들, 그 둘레를 둥글게 맴도는 벌들, 그리고 그 뒤에서 멍석 같은 해진 치마를 걷어쥔 채 걸어오는 유나의 모습이 붉은 석양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등은 벌침 자국과 나무가시에 긁힌 흔적으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떠날 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밝았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노파 하나가 막대기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문누이는 처음에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세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다시 멈췄습니다. 12개. 분명히 하나를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12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나는 꼴독을 팔아준 돈만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보물 통째로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누인의 다리가 먼저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유나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문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막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 한마디를 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문누이는 흐느끼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맡긴 게 아니었다. 너를 시험했다. 네가 떠날까봐, 네가 이 집을 버릴까봐, 그래서 내 마음을 의심했다. 그런데 너는...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것을 떠나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원망으로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한 번 쓰고 없어질 은전이 아니라 해마다 꽃을 열매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다시 일을 만들어줄 살아있는 힘을 말입니다. 유나는 문노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팔고 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팔기만 하면 이 집은 한철을 넘기고 다시 막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릴 것을 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레의 짐을 하나씩 풀어 보였습니다. 되살린 벌통들, 밀랍, 꽃씨, 현감의 허가문, 과수원 일감 약조, 그리고 매월할매라는 새로운 인연까지.
문노인은 그제야 얼굴을 들어 매월 할매를 보았습니다. 할매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꿀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니오. 집안을 다시 벌게 만드는 사람이오. 그날 밤 문노인의 집에는 오랜만에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도 슬그머니 와서 벌통을 구경했습니다. 낮에는 수군거리던 잎들이 밤에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유나는 장터에서 보고 배운 것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느 꽃이 먼저 피고 어떤 물이 벌을 살리고 욕심내어 꿀을 다 빼면 왜 집이 망하는지까지. 문노인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는 평생 걸린 사람처럼 오래 울었습니다. 몇 년 뒤 청암골 입구에는 작고 소박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큰 문장도 화려한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을 일으킨 것은 꿀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나는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벌통 소리를 듣고 늦봄이 오면 아이들에게 꽃과 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문노인이 80을 넘겼을 무렵 어느 따뜻한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삼번나무 향이 바람에 실려오고 벌들이 느리게 집으로 돌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문노인은 평상에 기대어 앉아 유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날이 있다.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문노인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너를 장에 보낸 날이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날도 있다. 언제입니까? 네가 돌아온 날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한 그날이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노인은 마지막으로 벌통이 놓인 비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처음 보는 편안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가진 것이 너무 적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돈도 시험하고 인연도 시험하고 심지어 자신을 지켜준 사람의 마음까지 시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험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내어주었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노인은 마지막 살림을 맡기며 며느리를 시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시험받고 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돈 몇 잎이 아니라 그 시험을 끝낼 수 있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꿀보다 오래 가는 것, 벌보다 더 멀리 퍼지는 것, 바로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드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망갈 줄 알았던 며느리가 보름 뒤 12개의 벌통과 봄을 데리고 돌아온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집 안에 살릴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가장 깊은 힘인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